오늘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비타민의 이제 검사에 대한 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타민이 뭔가에 대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예요. 저도 사실은 이제 대학교 때 비타민 C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 환자 중에 임종했던 분, 난수암 환자, 언젠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공부를 해달라고, 자기가 여러 가지 대체약을 해봤는데 비타민 C가 제일 효과가 있다고. 그 당시만 해도 그때 얘기한 게 2000년도였거든요. 처음 진짜 몰랐던 거는 비타민 C가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죽기 전에 자기가 5년을 더 살았는데 그 힘은 바로 비타민 C를 열심히 먹어서 산 것 같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제 숙제 아닌 숙제를 내줬어요. 그래서 비타민 C 공부해달라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죽은 사람의 사실 소원은 믿을만해요. 다른 사람들은 좀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인터넷에 보면 가짜 뉴스도 많잖아요. 근데 죽기 전에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진짜 논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료도 너무 많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미국에 있는 니오단 박사가 있어요. 캔사스에. 그분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죠. 내가 이런 사정인데 가서 공부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니오단 박사가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알고 있던 지식이 어떻게 보면은 전통학의 지식이죠.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치료. 1 플러스 1은 2만 있다는 거. 근데 1 플러스 1이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 있다는 거를 그 당시에 이제 알기 시작하겠고, 실제 비타민 가지고 뭘 나을까? 했는데 진짜 낫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부하고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 와서 처음 만들었던 게 대한비타민연구회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만들어갖고, 지금 한 회원수가 의사들 공부하는 모임이에요. 한 3,000명 정도 되고, 그래서 내일도 또 이제 니오단 아카데미라고 또 의사들 교육하거든요. 비타민에 대해서.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본인들이 환자를 볼 때 항상 어떤 대학에서 말하는 책들만 이해해도 이런 영양학적인 치료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하고 있고, 많은 의사들이 지금 현재 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타민이라는 게 어떤 이 5단계 이제 과정을 말하는데요. 맥클란 박사가 이제 제시했던 겁니다. 1단계는 뭐냐? 기원전식이에요. 그때는 이제 음식하고 질병의 관계를 해서 질병 치료를 위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잘 먹으면 좋아져요. 그리고 못 먹는 사람들은 결국은 병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어떤 약이란 이런 개념 자체가 아니라 잘 먹는 사람들이 이긴다는 게 이제 이런 얘기였고,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의 기준들, 미인의 기준들 보면 어떻게 보면 뚱뚱한 사람들이 기준이 됐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단계, 1890년부터 1910년들 사이인데, 이때는 특정 음식과 질병의 관계가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쌀, 견눈이 없어지니까 각기병이 생기더라. 그리고 비타민 C가 부족하니까 괴혈병이 생기더라. 이런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비타민이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예상에서 비타민 C, 비타민 A부터 C, D 이렇게 발견이 되고 분리가 되고 합성이 되면서 우리한테 돌아온 실제 이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비타민이 왜 A, B, C, D 이런 말이 붙은 거는 결국은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요. 우리가 비타민 B하고 C는 수용성이고 A, D, E, K는 지용성이에요. 그 차이는 뭐냐면은 수용성은 물과 함께 먹을 때 흡수가 잘 되는 거고, 지용성은 기름과 함께 흡수될 때가 먹을 때가 흡수가 제일 돼요. 그래서 형태를 보게 되면은 지용성은 기름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수용성은 분말 형태가 제일 좋은 거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4단계부터 1933년부터 이제 비타민이 상업화가 돼요.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스위스 로시부터 해갖고 대형 이제 비타민 회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5단계가 되면서 1955년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비타민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비타민들이 병원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결핵약을 먹다 보면은 비타민 B6이 이제 결핍이 돼갖고 피리독신이라는 예방약을 같이 쓰게 돼요. 그런 여러 가지들이 이런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 중에서 왜 비타민 C냐? 다른 비타민들은 다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만 인간이 만들질 못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괴혈병이 와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비타민들은 부족해도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C만 비타민의 왕이라고 얘기하고요. 어때요? 그 얘기들 동물들 보게 되면 대부분의 동물들은 뭐 그 비타민 C를 맞는데 일부 동물들 보면은 뭐 잘 알지도 못하는 동물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기니아 피그 실험실이든 메뚜기, 박쥐 뭐 이런 직박구리, 송어, 연어 이런 애들은 비타민 C가 부족하대요. 그리고 대부분의 동물들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인간은 원래부터 못 만들었냐? 아니라는 거. 인간도 원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약 4천만 년 전에 그 특정 효소인 L-글루코락토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DNA 코딩이 있는데 이때 레트로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인해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효소가 결핍으로 인해서 비타민 C가 인간이 만들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글루코즈부터 이제 비타민 C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의 구조식이 글루코즈, 당하고 비슷하다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비타민 C 작용은 크게 세 가지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워낙 많지만 그 중에 이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콜라겐 합성. 콜라겐,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피부 탄력을 주는 게 콜라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탄력이 좋아야지 뭐 피부 색깔도 좋을 뿐만 아니라 그 건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콜라겐을 막 먹고 콜라겐을 바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먹고 바르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건 뭐냐? 바로 비타민 C를 먹는 거예요. 비타민 C를 먹으면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먹는 사람하고 안 먹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비타민 C를 먹는 사람들이 피부도 하얄 뿐만 아니라 탄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면역력이에요. 면역이라는 거는 우리는 20대를 기준으로 해서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면역력, 백혈구 세포가 이제 그 바이러스나든지 세균을 죽이는데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죽일 때 비타민 C가 충분히 먹은 사람들은 잘 죽여요.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들은 똑같은 세균이 들어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감기에 걸렸을 때 의사가 처방을 뭘 해주냐? 비타민 C하고 타이레놀을 처방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병원에 오면은 주로 뭐를 하냐면은 감기약, 보통 뭐 그 증상 조절을 위해서 뭐 기침약, 그다음에 항생제 이런 거를 처방하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우리나라는 병원의 환자분들이 약을 처방받기를 쉽고 빨리 회복되기를 좋아해요. 근데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내 면역력이 좋을 때 없어지는 거예요. 약이라는 거는 증상만 조절할지 실제적으로 그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해요. 근데 비타민 C라든지 비타민 B, 비타민 D 같은 거는 내 몸의 면역력을 올려주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감기약을 먹더라도 비타민 C는 집에 있는 건 같이 먹어주세요. 그럼 훨씬 더 회복력이 좋아진다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산화예요. 1980년도에 이제 프리 라디컬 시어리라고 해갖고 활성산소 이론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활성산소가 많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세포들, RNA, DNA부터 다양한 세포들이 파괴돼서 노화도 빨리 오고 결국은 질병이 온다는 이론이 오기 시작하죠. 그럼 그거를 없애주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비타민 C가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그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그럼 활성산소는 어떻게 생기냐? 우리가 이런 공간에 있는 것 자체만 해도 활성산소가 생기고요. 호흡할 때도 활성산소가 생기고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활성산소를 우리가 없애주기 위해서는 항산화제가 항상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5접시 이상 먹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비타민 C가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처음에는 증세가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무기력해지고 피곤해지고 전신 피로감이 오고 두통, 우울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 오심, 변비, 뭐 식욕감퇴, 뼈 관절통도 오게 되고 뭐 창백하거나 빈혈, 월경불순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증세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전쟁의 열쇠가 이제 된 사건들이 몇 번에 있어요. 비타민 C가. 실패한 사람하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1960년도 십자군 원정을 들어요. 십자군 원정은 때 십자군들은 질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무기력도 좋고 군사력도 좋고 그다음에 뭐 군수품도 많고 음식도 충분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역사적으로 이들이 가장 졌던 인구는 뭐냐면은 괴질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 괴질이 뭐냐면 괴혈병이었어요. 비타민 C 결핍. 그래서 이제 싸워보지도 못하고 이제 졌고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1740년도 영국 해군이 50년간 그 배에 나가서 바다에 나가서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배 안에서 다 죽었어요. 그게 바로 괴혈병입니다. 그거를 이제 발견한 게 뭐냐? 영국 그 솔즈번드 1748년도에 영국 해군 군의관인 제임스 린드라는 군의관이 솔즈번드호에 타요. 근데 병사들이 시름시름 앓는 거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해갖고 6군으로 나눠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임상실험을 해요. 한 군은 감귤류를 주고, 한 군은 소금을 주고, 한 군은 고기를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봤는데 의외로 감귤류를 먹은 사람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좋아지지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이 감귤류의 어떤 성분이 이 질병, 그때는 괴질이었죠. 괴질을 유발시켜서 이 병사들을 죽인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후로 영국 해군은 그 승선할 때마다 병사만큼 충분하게 감귤류를 같이 넣어서 이제 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 해군이 그 후로는 지지 않는 나라가 돼요. 해군들이 절대. 다른 나라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졌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영국군을 라임군이라고 그래요. 그 별명이.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해군들이 승선할 때 보면은 충분한 약에 이제 과일과 채소를 같이 하고요. 근데 요새 보니까 그 해군들도 보니까 그 종합 비타민들 다 먹더라고요.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바뀌었던 사건들이에요. 그리고 성공한 나라들 보게 되면은 이 만리장성을 쌓은, 우리가 볼 땐 별거 아니지만 그럼 정말 대단한 중국인들, 중국을 점령한 몽고인들, 뭐 바이킹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그 채소들, 과일들이 풍부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비타민 C가 생각보다 이제 결핍이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의문을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에스키모인들. 에스키모인들은 정말 추운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비타민 C를 공급받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스키모인들이 처음 사냥을 가면은 제일 먼저 하고 사냥하고 나서 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부신이에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제일 많은 거는 부신입니다.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은 심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예요. 우리가 활성산소, 스트레스가 분비가 되면은 이 부신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그 호르몬의 분비에 의해서 이 활성산소를 싸워서 막아주는 힘을 갖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일하는 분들, PC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라면 끓여 먹든지 뭐 커피 먹고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과로사를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부신에서 이 코티졸이 더 이상 분비가 안 돼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심장이 더 이상 안 뛰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밤새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옆에다가 비타민C를 놓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수시로 먹어야만이 이 부족한 것들을 이제 채워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마라톤 하다가 갑자기 과로사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이온 음료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비타민 드링크가 훨씬 더 낫습니다. 그걸 보충을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마라톤을 뛰어봐서 하는데 그때 정말 비타민 그 42.19km 뛰는 동안 거의 한 20g 먹었어요. 뛰면서 계속적으로. 안 그러면 이게 지치고 힘이 들기 때문에.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제임스 린드라고 해군 군의관. 이분이 결국은 이 영국의 이제 전성기를 갖게 했던 그 사건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별로 모르지만은 이 해군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노화의 과정. 노화의 과정을 보면은 비타민C 농도와도 이제 관계를 하는데 부신에 가장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되면서 노인이 되면서 이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하고 어린애를 비교해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은 피부가 굳어 있어요. 잘 웃지도 않고. 어떤 데 한번 뭐가 잘못되게 되면은 항상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화도 자주 내시고. 근데 애들 같은 경우는 울다가도 웃어요. 항상 변화가 빠르고. 그리고 피부도 좋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라는 거죠. 비타민C가 충분히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방어 기전 있잖아요.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쉽게 방어를 할 수 있고 상처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내 몸에 이제 면역력이라든지 이 방어 기전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어요. 사실은. 대신 비타민C를 충분히 먹게 되면은 이 노화의 과정을 좀 더 늦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당뇨가 없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게 되면 당뇨가 생겨요. 그 이유는 혈당이 높은 건. 그거는 바로 인슐린이라는 데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췌장 내에 비타민C 농도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떨어져요. 그래서 40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 대사증후군들, 당뇨도 오고 고지혈증도 오고 뭐 다양한 질병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오게 하려면은 세포 내를 최적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충분한 양의 영양 성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정말 40대도 못 넘겼죠. 어느 때는 이제 옛날에 그 환갑이라는 게 있고 요새는 팔순도 안 해요. 사실은 저희 아버지 80이 됐는데도 건강하세요. 정말. 그런 것처럼 이게 굉장히 빨리 우리 가정들 자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정말 열심히 이제 하는데 저희 아버지도 암에 걸리셨으면 췌장암 걸리셨고 뭐 치료 지금 5년 됐는데 아버지가 잘하시는 게 제일 대표적인 게 비타민C예요. 비타민C를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드세요.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꼭 등산을 다시고 그리고 그 토요일 날 보면은 친구분들이나든지 친척분들하고 꼭 식사를 하시면서 정말 즐겁게 유쾌하게 이제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의사도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원래 췌장암 환자들은 췌장만 수술하는 게 아니라 췌장도 자르고 위도 자르고 뭐 십이장도 자르고 그래요. 근데 당뇨가 안 오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대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보통 이제 췌장 수술하시면 당뇨들이 많이 오는데. 그렇고 비타민C가 이제 심혈관 질환에 왜 도움이 되느냐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아세로마라고 그래요. 그 혈관벽에 그 혈관이라는 게 있으면은 처음에 그 호모시스티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메티오닌, 단백질을 먹을 때 음식 속에 메티오닌이 탈메틸화되면서 생기는 독성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 생기면은 혈관벽에 손상이 와요.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붙어서 그 혈관벽을 이제 보호해 주는데 콜레스테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벽이 이제 좁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요겁니다. 이 아세로마라고 해서 칼슘하고 포스포리피드하고 콜레스테롤 붙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녹지를 않아요. 그럼 혈관벽에 딱 한 번 붙으면 계속 붙게 돼요. 그럼 혈류가 처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계속 붙기 때문에 이 혈류량이 좀 줄면서 잘 가질 못해요. 그게 이제 동맥경화증이고 그 동맥경화증이 심해지게 되면은 나중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려야 될까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것도 하나의 이유니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호모시스틴을 먼저 떨어뜨려 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타민C가 들어와요. 그럼 비타민C는 소듐 아스코베이트 형태로 존재하다가 이거하고 이제 작용을 해요. 그러면은 이때 비타민C가 아스코베이트가 이 칼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얘는 소듐은 다시 대고 포스포리피드를 끌고 콜레스테롤을 다시 떨어뜨려줘요. 혈관벽에 붙어 있는 걸. 그럼 얘는 소변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먹는 분이 그 동맥경화증을 예방해 준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사실. 그리고 실제 그 먹었던 분들, 동맥경화증 있는 분들이 그 이 비타민C 먹고 나서 좋아졌던 것들은 많이 사례별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기는 바이러스예요. 그 바이러스에 따라서 증세에 따라서 콧물, 목 아픔 때마다 이제 있을 때마다 이제 생기는데 그러면 이때 비타민C를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교과서에 의하면은 최소 10g 이상이에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30g까지 먹으라고요. 근데 한꺼번에 30g 먹는 게 아니라 시간별로 2g씩 계속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 변이들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 실제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은 비타민C를 8g 이상 먹었던 때만 그 감기 증상을 호전됐다는 연구가 있어요. 보통 이 두 포, 뭐 2g, 3g 먹었던 갖고는 효과가 없고, 근데 평상시에 비타민C를 많이 먹었는데, 감기가 왔어. 그러면 더 센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은 양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감기 걸리면 그때는 이제 하루에 비타민C를 보통 6g 정도 먹지만은 그 순간이 오면 저도 10g 이상 먹어요.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옆에서 먹으면 확실히 이게 짧아져요. 그래도 안 되면 주사도 맞고 그렇습니다. 그 이론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거예요. 탐식세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을 죽이에요. 우리가 보통 대식세포라고 있는데 하는 건데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오면 먼저 얘네들이 딱 잡아서 죽여버리거든요. 그때 비타민C 농도가 많았을 때 얘네들도 작용하는 힘이 더 다르다는 거예요. 비타민C가 적을 때는 이 정도밖에 못 죽이지만은 비타민C가 충분할 때는 더 많은 양의 바이러스와 세균을 죽인다는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메르스라든지 신종플루 사건 때
우리는 손하고 뭐 마스크만 쓰고 뭐 이런 외부 접촉을 피하라고 했지만은 실제 외국에서는 그와 더불어 비타민 C하고 D를 더 많이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보니까 약국에서 벌써 비타민 D, 비타민 C가 동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시간대. 그게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 보면은 이게 이제 시간별로 이게 계속적으로 비타민 C 농도를 계속 여기는 이론에 의하면은 매 시간마다 1g씩 먹으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 바이러스 안티박테리오사이달이라든지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이라든지 세균을 죽이는 힘들이 계속 생기고 바이러스는 계속 변이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도 이게 바로 죽지 않고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차이라는 거죠. 백내장, 요새 이제 백내장 환자들 많죠. 백내장이 왜 오냐면 결국은 이 눈막에 이제 렌즈에 이제 혼탁해지면서 이제 생긴다고 하잖아요. 이 눈이라는 거는 외부로부터 피부와 더불어서 쉽게 손상되는 장기 중에 하나예요. 그때 그 쉽게 손상을 주는 게 뭐냐? 많죠. 뭐 활성산소들. 그 먼지부터 하고 다양한 것들이 우리한테 주는데 그거를 이제 보호해 주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작용을 하면서. 또 하나는 이제 이 중금속. 이 렌즈에 이제 중금속 노가 녹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백내장이 오는데 비타민 C가 이거를 이제 감소시키는 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중금속은 어떻게 있냐? 말 그대로 이제 미세먼지라든지 황사 여기에 쓸려서 다 와요. 그리고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워낙 많고 말 그대로 뭐 조리 기구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음식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그런 것들 때 비타민 C가 충분하면 이런 거를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는데 실제 그 방수 눈에 있는 뒤에 있는 그 눈에 비타민 C 농도를 측정했더니 정상인은 한 300씩 정도 있는데 백내장 환자는 55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6분의 1 정도 이제 더 부족한 사람들이 잘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안과 의사는 실제 백내장 환자가 오게 되면은 먼저 비타민 C 처방을 먼저 한대요. 그래서 한번 3개월 정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 과정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될 환자들만 이제 수술하는데 실제 그 환자들 중에 3분의 1만 수술하게 되고 3분의 2는 오히려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서 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노화가는 거는 이제 젊음과 노년은 노인은 어쩔 수 없는 과정들이에요. 그때 보면은 그 젊었을 때는 아스코베이트 환원형이 많아요. 그리고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는 이제 그 산화형인데 산화형이 낮고 그래서 몸이 환원형 상태인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결국은 환원형보다 산화형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젊은 사람들은 흡수가 좋아요. 세포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게 되면은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흡수가 안 좋아요. 위산분비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소화 기능들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들의 이제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영양제가 더 필요한 이유도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은 비타민 선택할 때 여러분들이 비타민 C는 먹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자기에 맞게 먹는 게 좋고 이제 천연하고 합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천연이라는 건 뭐냐면 과일과 채소예요. 그걸 직접 먹을 때 천연이에요. 확실히 좋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비타민 C 위에도 소화에 관련된 다양한 성분들이 있고 플라보노이드라고 해서 비타민 C 그 효과를 더 높여주는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제품으로 나온 건 다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추출 원료가 뭐 아세로라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이고 옥수수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이건 합성이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흡수를 했다 만들어졌다 해도 보면은 이 제품들 우리나라에서는 1%만 천연 성분이 들어가면 그 문구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비타민 C 함량이에요.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옥수수 추출하는 일반적인 비타민 C는 1g이면은 1g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제 과일과 채소에서 추출하는 비타민 C는 함량이 100ml에서 200ml를 넘기를 못해요. 그럼 나머지 800ml는 뭐냐? 그거는 이제 추출물이라는 거죠. 실제 비타민 성분이 아니래. 그러면은 100mg, 200ml하고 1g하고는 확실히 비타민 C가 더 많은 게 더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제품으로 나오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함량이 높은 거를 더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약하고 분말. 알약하고 분말은 분말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비타민 C는 수용성이에요. 그래서 그 분말 형태가 물에 잘 흡수가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갖고 있는 비타민 C를 물에 녹여보면 알아요. 녹여보면은 이게 100% 물에 녹아야 돼요. 안 녹고 남아있는 거는 그거는 불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말도 좋은 분말들은 물에 잘 녹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세 번째 이제 중성 비타민이라고 있어요. 중성 비타민은 뭐냐? 미네랄이 붙어 있는 걸. 나트륨이라든 칼륨이라든 칼슘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 이거는 이제 속쓰림 증세들이 심한 분들이 이제 이걸 먹으면 편안한 비타민이라고 해서 먹습니다. 맞아요. 근데 이 중성 비타민은 하루에 한 알 먹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메가 용량으로 먹는 사람들은 다 분말 비타민만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게 첨가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루에 한 알 정도 먹다. 그럼 어떤 비타민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비타민C 분말을 뭐 1kg로 사서 먹는 분들. 뭐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비타민C는 이 공기라든지 뭐 그 열에 약하기 때문에 습기에 굉장히 약해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그때그때 먹기 좋고 이렇게 돼서 한 먹어보는 것들은 결국은 자주 공기에 이제 노출이 돼서 이 뭐라고 표현하냐 산화나 이런 과정들이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먹는 거고 저희가 이제 보통 추천하는 거는 이렇게 낱개별 2g이나 3g짜리를 먹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비타민C였고 메가요법. 많은 사람들이 메가요법이 뭔가 하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고용량이라는 거는 비타민C 1g에서 9g까지를 고용량이라고 하고 메가용량이라고 하면 10g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용량을 먹었을 때 어떤 질병을 타겟한다고 나도 메가용량, 메가도즈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실제 알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 남이 따라한다고 절대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비타민C는 나에게 맞는 용량만큼 먹을 때 최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보게 되면 라이너스 폴링 이분이 그 메가비타민에 보면은 창시자 같은 분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에 순응하며 자신을 적응시키지만 일부 사람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며 사회를 오히려 자신에 적응시키려고 한다. 사회는 이런 비적응자에 의해서 발전된다고 합니다. 메가비타민도 보면은 이런 분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다고 보면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1949년도에 이 그 클레너 박사가 있습니다. 클레너 박사라고 하는데 이때 미국에서 소아마비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 그 클레너 박사가 이 그 소아마비 애들한테 비타민C를 엄청나게 썼어요. 2g부터 뭐 20g까지.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보고를 발표했고 그 이후로 이제 1952년도에 뭐 바우어라든지 그리어 박사, 아브람 호퍼 이런 분들이 이 클레너 박사의 이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투여했더니 정말 좋아지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50년도에 그 사비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 소아마비 환자들이 팍 줄었죠. 그래서 소아마비 백신을 맞으면은 95%가 이제 예방된다고 돼요. 근데 5%는 소아마비가 생겨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비타민C, 소아마비는 완치는 되지는 못하지만 비타민C를 가급적 빨리 투여하게 되면은 소아마비가 발생하는 걸 없애준다고 이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레너 박사가 1959년도에 논문을 하나 냅니다. 메디칼 저널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발표하면서 얘기한 게 뭐냐? 급성인 경우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된다면 곧 회복될 수 있다. 48시간 동안 4에서 6시간마다 주사로 250mg, 400mg 케이스당. 그래서 만약 10kg인 사람들은 뭐 2.5에서 4g을 이렇게 투여하고 경구로 가능한 만큼 투여하면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 완치될 수 있으니 제발 누가 시도라도 좀 해줬으면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를 남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치료제가 사실은 없어요. 말 그대로.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거고 요새 이제 신종플루 할 때 타미플루가 이제 유일한 이제 치료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타민C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는 가급적 빨리 들어가면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빨리 올려주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 호퍼 요새 뭐 카페에 글들 보니까 이제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비타민 B3 고양염요법 얘기 나오잖아요. 나야신이라고. 이분이 이제 최초로 이제 그걸 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이제 메이오 클리닉에서 레지던트였던 파슨 주니어 박사 동시에 이제 고지혈증 치료에 이제 비타민 B3를 했는데 실제 효과는 있는데 B3를 할 때 부작용이 있습니다. 아시는 건 나야신은. 그래서 나야신을 복용하는 사람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간 기능 검사를 꼭 해주는 게 좋다고 돼 있고 또 홍조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용량을 작은 용량부터 차츰차츰 올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고용량을 쓰면은 그 적응도 되기 전에 몸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저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는 그냥 보통 그 스타틴이라고 고지혈증약 먹고요. 그리고 이제 코엔자임 Q10 먹고 그러면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 스위치하라는 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힘들어요. B3를 가지고 하는 거. 옛날에는 약들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새는 약들이 좋기 때문에 그 보통 일반적으로 병원의 처방량을 도움을 받으면서 대수로의 이제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윈스톤은 생화학자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메가비타민 저아스코르빈산 혈중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고요. 1966년도에 뉴욕에 있는 뉴버그상 수상식에서 그 라이너스 폴링 박사한테 그 편지를 보냅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노벨상을 2번 타신 분이에요. 인류 역사상 노벨상을 2번 타신 분은 우리가 퀴리 부인만 알아요. 저도 사실은 라이너스 비타민 C를 모를 때는 이분을 몰랐었습니다. 근데 퀴리 부인은 이제 그 노벨 이제 물리학상을 타셨잖아요. 그 물리학의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라 그렇구나. 아인슈타인 맞나? 까먹었다. 맞죠? 물리학의 아버지가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면은 이제 화학의 아버지는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화학에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1940년도에 신장병을 알아요. 블라이트병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얼마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시 이제 신장내과 의사가 이분한테 식이요법 치료를 합니다. 지금은 약도 없었으니까. 근데 요새는 약이 좋았지만 근데 그 식이요법을 통해서 이분이 병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결국 골골골 하다가 1966년 뉴버그상 때 이분이 얘기를 해요.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은 인류를 위해서 해줄 게 더 많은데 내가 그 건강하지 못해갖고 참 그게 괴롭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아인스톤이 이분한테 이제 그 편지를 씁니다. 당신이 비타민 C를 공부하면은 훨씬 더 오래 살 텐데 뭐가 걱정이냐. 그래서 이제 이분은 세계적인 석학이기 때문에 사실 그 편지를 받고 본인이 실제 하진 않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비타민 C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C가 효과 있는 걸 알고 이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비타민 C를 하루에 18g씩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비타민 C 붐을 일으켰죠. 1970년도에 비타민 C하고 감기라는 그 책을 써갖고 그 하나의 그 사회 현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비타민 C가 붐이 일어났던 게 바로 이 라이너스 폴링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연구를 계속 했지만은 계속 거절당하고 이제 대중매체에서 뭐 말도 안 된다, 언론에서 의학에서 반대를 했죠. 그러면서도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을 도와줬던 분이 바로 이 유한 카메론이라는 스코틀랜드 의사예요. 라이너스 폴링은 과학자입니다. 근데 이 유한 카메론이라는 분은 스코틀랜드 외과 의사로 정말 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하고 수술해요. 근데 많은 암 환자들이 나중에 힘들어서 이제 돌아가시는 걸 보고 이 사람들한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C가 도움이 된다는 걸 하고 미국에 있는 라이너스 폴링하고 이 스코틀랜드에 있는 유한 카메론이 만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비타민 C에 관련된 최초의 연구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비타민 C 논쟁이라고 되어 있고요. 1976년하고 78년도에 두 가지 이제 논문을 내는데 말기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C를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삼해질도 증가시켜주고 생존 기간도 이제 연장시켜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걸 가지고 미국에 있는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임상 실험을 해요. 그랬더니 효과가 없다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두 실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이 라이너스 폴링은 정맥 주사를 썼던 거고 메이오 클리닉은 경구만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인류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역사는 이 메이오 클리닉의 연구만 인정을 하고 라이너스 폴링의 연구를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이게 없어지는 그런 추세였다가 1980년도 후반부에 이제 프리 라디칼 활성산소 이론이 다시 나오면서 비타민 C가 이제 과학자의 관심을 끌기 시작해요. 그리고 1990년도에 국제암연구소, 국립암연구, 미국에 있는 국립암연구에서 그 비타민 C에 관한 국제 학술 대회를 이제 열기 시작했고 전 세계에 있는 그 비타민 C 관련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와요. 그리고 연구를 시작하고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라이너스 폴링 보고 당신의 연구가 맞았다고 하면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라이너스 폴링은 1993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 93세를 일기로.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사신 거죠, 사실은.
죽을 때까지 18g을 먹으면서 마지막까지 논문 쓰고 책을 저술하면서. 근데 비타민 C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결국은 라이너스 폴링도 93세에 암으로 죽은 거 아니냐. 전립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93세에 이 당시에 암으로 돌아가셨으면 정말 굉장히 괜찮은 거잖아요. 사실은 노화의 과정이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혜성처럼 나타난 분이 바로 이 휴 리오단 박사예요. 이분이 1994년도에 비타민 C가 항암제로서 이제 작용한다는 연구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 휴 리오단 박사는 원래 이제 정신과 의사예요. 그리고 이분이 돈이 없는 고학생인데, 이분이 본인이 비타민 C에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이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학교 다닐 때 독감이 심하게 걸려요. 그래갖고 이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분한테 값싼 치료와 값비싼 치료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합니다. 근데 리오단 박사는 돈이 없는 학생이기 때문에 저는 돈이 없으니까 값싼 치료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과 선생님이 이분한테 처방한 게 뭐냐? 비타민 C였어요. 그러면 값비싼 치료는 뭐냐? 항생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비타민 C가 더 싸요. 더 비싸요. 그 항생제보다. 왜 그러냐? 보험이 되기 때문에. 미국은 보험이랑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이 우리나라보다 의료비가 한 10배 정도 비싸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차이점이더라고요. 그래서 리오단 박사가 그 당시에 비타민 C 먹고 너무나도 빨리 좋아졌어요. 그 후에 이분이 이제 인턴 할 때 비타민 C 측정 실험을 이제 했었어요. 근데 하루는 비타민 C를 피를 뽑았는데 혈액 검사상 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비타민 C가 부족하구나. 또 비타민 C를 먹었어요. 그 다음날 검사했는데 또 빵으로 나왔어요. 그러다가 한 5일이 지나면서 비타민 C 수치가 올라가는 걸 느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이 그 검사를 할 때 거미에 물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부에 있는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이라든지 염증 반응이 오면은 제일 먼저 소모되는 게 바로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 비타민 C가 놀라운 발견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비타민 C 연구를 했고, 미국 이제 캔사스 주에 비타민 C 클리닉이라는 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비타민 C를 한 번 정도 공부하면은 그 병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크 레빈 교수, 사실은 지금 미국 NIH 국립연구원이죠. 국립보건원에서 비타민 C 고용량 요법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던 분인데, 이분이 결국은 왜 라이너스 폴링 연구가 하고 메이오 클리닉 연구가 다르다는 거를 이제 설명했던 게 바로 이분의 연구 결과예요. 암을 죽일 때는 반드시 주사요법만 충분한 혈중 농도를 올린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두 번째는 비타민 C는 고농도로 존재할 때 정상세포들은 그대로 둔 채 암세포만 파괴한다는 사실을 2005년도에 PNAS의 학술 주제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안전하다는 거죠. 이게 그 논문인데, 경구를 암만 먹어봤자 혈중 농도를 올리지 못해요. 우리가 암세포를 죽일 때는 이 400mg/dL 이상 올라갈 때만 암세포를 죽여요. 그 전의 용량은 결국은 암세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이제 논문으로 낸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효과는 바로 주사요법만이 효과가 있다는 게 바로 이런 논문들이. 그러면은 경구용은 효과가 없냐? 효과가 없지는 않아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활성산소로 인해서 생기는 정상세포의 파괴를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이분이 이제 휴 리오단 박사고요. 이분은 이제 박찬현 교수님. 박찬현 교수님은 1997년도인가 삼성서울병원 이제 종양내과 과장님으로 오셨어요. 미국에 계실 때 이분은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효과 있는 걸 알고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임상 실험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C 고용요법의 임상 실험을 처음 했던 건 바로 삼성서울병원이에요. 근데 그래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있는 거를 논문으로 발표하고, 교수님은 다시 미국으로 갔죠. 근데 미국으로 가니까 결국은 이제 삼성에서는 비타민 C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이 없으니까 이제 더 이상 비타민 치료는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 교수님이 계속 있었다면은 또 하나의 이런 게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럼 메가요법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RDA 용량. RDA 용량이란 건 뭐냐면은 하루 권장 용량이에요. 권장 용량은 말 그대로 괴혈병만 안 생기는 하는 용량인 걸 말하는 거고, 건강 유지 용량은 뭐냐면 1회당 500에서 1500mg은 있어야지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그래서 ODA라고 그래요. 옵티말 용량, 최적의 용량. 근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2g인 거고, 라이너스 폴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18g을 먹었기 때문에 3으로 나누니까 한 번 먹을 때 한 6g 정도가 그분한테는 적절한 용량인 거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라고 그 오레곤주의 주립대학에 있는데 거기서는 한 번 먹을 때 200mg, 2000mg을 이제 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이게 좀 낮게 측정이 됐어요. 1g 정도를 이제 얘기하고. 그래서 저희 이제 비타민 연구에서는 하루에 6g 정도, 그러니까 2g씩 3번을 이제 추천한.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뭐 3g만 해도 충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g 이상 먹어야 되는 알 수 있고.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거는 이제 바울 톨러런스라고 해갖고, 내가 먹었을 때 설사하기 전 용량, 그때를 이제 자기한테 제일 맞는 용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오는 건데, 한 번 먹게 되면 6시간 되면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6시간마다 한 번 정도는 씩은 먹어줘야겠다. 그래서 자는 시간을 빼고 나니까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그래서 3번 정도 먹는 게 좋고, 내가 3g을 먹겠다고 결정을 하면 1g씩 3번 먹는 게 좋고, 6g씩이면은 뭐 2g씩 3g, 3번. 그래서 분할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는. 그게 이제 차이점이고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뭐하러 많이 먹냐? 소변에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만큼은 우리 몸에서 많은 용량을 먹었을 때는 6시간 동안은 내 몸의 용량이 작용을 하고 부족한 세균 세포들 속에서 축적이 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을 먹을수록 적은 양을 먹을 때보다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앤드루 사울 박사, 이분은 뭐라고 했냐? 얼마의 약을 복용하든 증상이 없을 때까지 복용하라. 그래서 바울 톨러런스, 설사하기 전까지. 과학적으로는 뭐냐면은 환원형하고 산화형이 14.0을 유지할 때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근데 이게 혈액 검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세포 내에서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비타민은 충분한 용량을 먹었을 때만이 결국은 충분한 효과를 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결국은 내가 몸에서 먹어보면서 느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과학적이지가 않죠. 그럼 그 과학적인 건 바로 요 용량을 이제 유지할 때가 제일 좋은데, 이게 이제 아윈스톤이라는 분이 생화학자가 실험을 해봤어요. 연구를. 그랬더니 정상인은 보통 건강한 사람일 때 아스코빅산하고 디하이드로아스코빅 산화형 비율이 14.0을 유지하고, 어떤 질병에 걸리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만약 뇌수막염, 뭐 테타니, 뭐 폐렴, 뭐 장티푸스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왔을 때 회복되는 사람들은 2.8 정도만 돼서 보면은 회복이 되는데, 만약 0.3, 뭐 0.5, 0.4, 뭐 0.3, 그러니까 0.5 이하로 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사망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 비타민 C가 굉장히 많은 양이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가 감기 걸렸든지 어떤 감염이 됐을 때는 그 비타민 C가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많은 양을 줘야 돼요.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 회복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회복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료들인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이 메가비타민 요법을 할 건가? 남들이 메가비타민 요법 한다고 반드시 자기한테도 맞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은 할 필요 없고, 만성 잠재성 괴혈병인 사람, 이게 뭐냐면은 비타민C가 부족으로 인해서 다양한 증세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이 있는 경우들, 암, 면역질환, 뭐 알러지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치료를 해야 돼요.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 가서 필요한 치료들 하면서 좋아지게 병행해서 비타민 요법을 해야지, 이 질병을 내가 메가비타민 요법으로 낫겠다 하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해서 우연찮게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극히 일부고, 오히려 치료 확률을 떨어뜨려요. 이거랑 병원 치료랑 병행하면서 비타민 요법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게 더 회복도 빨라진다는 거.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산속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치료받고 오는 사람들, 요새는 성공한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실제 옛날처럼 그렇게 끈기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옛날에 산속에 있는 그 음식들만큼 지금의 영양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런 비타민 요법을 꼭 병행해 주는 게 정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잠재성 빈혈이라는 괴혈병이라는 거는 결국은 말 그대로 비타민 농도, 내가 비타민 C를 먹고 있지만은 실제 내 몸에는 더 많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를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초기 증상은 활동 능력이 감소하고, 식욕 감퇴하고, 자주 피곤하고, 뭐 잇몸에 출혈들이 자주 생기는 거고, 감기가 자주 걸리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자주 오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에요. 그게 진행이 되게 되면은 심근경색, 뇌경색이 자주 오고 관절염, 골절, 노화가 빨리 옵니다. 비타민C가 제일 우리 몸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은 바로 부신이에요. 부신 기능이 비타민C하고 비타민B가 충분할 때 부신이 제대로 기능하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이 부신 기능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심근경색도 빨리 오고 노화도 빨리 온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은 내가 혹시라도 이런 부신 기능들,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설문 자료들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봤을 때 혹시라도 내가 부족하고 피로가 자주 오는 것 같고 옛날과 다르다. 그러면 이제 비타민C가 부족한 거를 생각하고 한 번 정도 해볼 수는 있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부작용은 뭐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설사예요. 결국은 들어갔을 때. 그리고 이제 복부 팽만,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속쓰림 증세 같은 경우들. 이 비타민C가 이제 약산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위는 위산이 2.0이잖아요. 비타민C는 4점 몇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물 먹을 때 같이 먹게 되게는 별로 중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왜 비타민C를 먹으면 소리기 쓰리다는 생각을 하느냐. 그거는 위하고 뇌하고는 같은 채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맛있는 거 아니면 매운 것만 생각해도 땀이 쫄쫄 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돼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증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비타민C를 뭐 약의 개념이 아니라 식사랑 같이 반찬 같은 개념이에요. 식사랑 같이 밥 먹으면서 그냥 비타민C 같이 먹어도 흡수율도 좋고 훨씬 더 괜찮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꼭 약처럼 뭐 밥 먹고 식후 몇 분 후에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수시로 필요할 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이 바로 신장 결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비타민C가 원래 비타민C를 먹으면은 신장 결석이 생기지는 않아요. 근데 신장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은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신장 결석 생길 확률이 더 높아져요. 왜 그러냐면 옥살산이 이제 비타민C 대사 과정 등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분들은 실질적인 문제라서 시금치만 먹어도 결석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럼 담석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은 담석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담석의 결석은 그 신장 결석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옥살산이 아니라 그거는 콜레스테롤이랑 관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비타민C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먹으라고요. 담석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 빼고는 비타민C를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치료했던 질환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치료했던 환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암 환자들이에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암세포에는 비타민C 농도가 증가해요. 그거는 비타민C는 글루코즈, 당하고 구조식이 똑같기 때문에 암세포는 그 비타민C가 그 당인 줄 알고 가져가요. 근데 비타민C를 가져가게 되면은 얘는 칼로리가 없어 암세포를 굶어 죽인다는 거. 그래서 내 몸에는 비타민C 농도가 부족하게 돼 있고, 암 환자들은. 그리고 암세포는 콜라겐 아제라는 효소를 분비를 하면서 주위에 있는 콜라겐을 파견해요. 콜라겐이 뭐냐? 탄력하고 결합 조직을 이렇게 붙여주는 힘이거든요. 근데 이 암세포는 콜라겐 아제라는 효소를 분비해서 주위 조직을 파괴하면서 진행이 돼요. 근데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콜라겐을 합성하기 때문에 암세포들이 주위 조직을 침범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정상세포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암세포 내에서는 오히려 활성산소, ACE2를 생성해서 암세포를 직접 죽인다는 거.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마크 레빈 교수가 발견했던 이 작용 때문에 암 환자들한테는 비타민C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한 데이터에 의하면은 비타민C에 관심 있는 사람들, 요새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 보면은 요새 대학병원에서 항암 방사선 수술도 하지만은 보조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거의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국보다 이 환자들 치료 결과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보조 치료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제 항암 치료는 암세포를 죽이지만은 죽이는 것도 좋지만은 내 몸에 이제 이런 그 면역력이라든지 싸울 수 있는 버티힘이 있으면은 훨씬 더 결과들이 좋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여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 메가비타민 요법을 해서 보니까 삶의 질이 한 77% 좋아지고 면역 기능도 한 71%, 생명 연장도 62%, 이렇게 증상 호전도 44% 이렇게 좋아지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014년도에 이제 고신대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가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구는 비타민C를
C를 썼던 분하고 안 썼던 분하고 이제 비교했더니 비타민 C를 썼던 분이 재발률을 막아줬다는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혈구내의 농도, 이게 정상인이고 비타민 C를 많이 먹었던 사람들은 그 백혈구내 비타민 C 농도 이렇게 많아요. 그럼 면역력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암에 걸리면 비타민 C 농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백혈구내. 그리고 수술,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면 할수록 그 백혈구내의 비타민 C 농도가 떨어져요. 그럼 뭐가 문제되면은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감기, 세균이 들어왔을 때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더더욱 평상시에 우리가 비타민 C를 통해서 면역을 올려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컵만 먹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실험했던 것들 얘기하면은 이제 보게 되면은 요게 이제 제 이름이고요. 보면은 이게 비타민 C가 이제 뉴케미 세포에서 죽이는 거를 이제 논문으로 이제 밝혀냈던 거고, 그 기전이 어떻게 됐냐면요. 비타민 C가 디하이드로 아스코베이트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다시 DH에서 다시 아스코베이스로 변하면서 에이스토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럼 이 에이스토트가 바로 암세포를 죽이는 거죠. 그럼 정상세포는도 똑같은 과정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상세포에서는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스토트를 다시 에이스토트로 변화를 시켜서 정상세포는 손상을 안 준다는 거죠. 그게 이제 보여준 자료고요. 실제 이제 백혈병에서 보면은 이게 백혈병들 세포들이거든요. 근데 비타민 C 농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이제 죽어가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들이에요. 그렇지만은 백혈병은 항암제가 좋은 것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치료하면서 병행해 주는 거를 권장을 하지, 이걸로 실험실 데이터만 가지고 하라고 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외국 자료. 외국의 자료를 보게 되면 효과가 어느 정도냐? 고용량 하면은 효과가 없는 경우 25%, 최소한의 효과가 있는 경우 25%, 실제 암세포를 진짜 죽이는 거는 한 10% 정도 있어요. 근데 이제 75%는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 도움이 뭐냐? 생명이 연장이 되고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증상이 호전됐다는 걸 보여준 자료입니다.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거의 비슷한 효과를 보였어요. 이건 국내 다이어트하고 저희 병원 자료긴 하지만은 비타민 C를 사용했을 때 실제 요거는 이제 항암 치료 실패했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10% 정도가 암세포를 죽였고, 효과를 그러니까 진행을 좀 늦춰졌던 게 한 18%. 그리고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진행은 됐죠. 그렇지만은 증상은 도움이 됐고요. 항암제랑 병행했을 때는 한 80% 정도가 도움이 됐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썼던 논문인데요.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를 고용량을 썼을 때 삼해질이 어떻게 도움이 됐나를 보여준 자료인데요. 보게 되면 이게 이제 EORTC라고 이제 삼해질을 평가하는 도구입니다. 그랬을 때 펑셔널 스케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능적인 측면. 비타민 C 썼을 때하고 쓰기 전하고 쓴 후에 봤을 때 기능적으로 이렇게 좋아졌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또 하나 심톰 스케일이라고 하는 증상. 어떤 증상이 좋아졌냐? 피로, 그 다음에 오심구토, 통증, 호흡곤란 이런 것들이 통계학적 의의 있게 좋아진 거를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에 좋아졌던 걸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이제 이건 실험실 연구인데 동물 실험이긴 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생각해요. 혹시 항암제랑 비타민 C를 병행했을 때 항암제의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거를 가지고 얘기해서 저희가 이제 실험을 했죠. 파클리탁솔이라고 이제 탁솔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항암제랑 비타민 C를 이제 병행했을 때 요거는 이제 노말 세포, 폐암 세포를 가지고 이제 폐세포인데 노말이라고 정상적인 폐암 세포고 요거는 넌 스몰셀이라고 비소세포성 폐암 세포예요. 그랬을 때 이 PT라고 하는 거는 파클리탁솔이라고 해서 항암제만 쓸 때 PT 플러스 AA는 아스코빅산, 비타민 C를 병행했을 때 정상세포에는 오히려 항암제만 쓸 때는 정상세포를 이렇게 죽이는데 비타민 C를 같이 썼을 때니까 정상세포를 이렇게 보호해주는 효과를 보이고, 반대로 암세포에는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항암제 플러스 비타민 C를 썼을 때 암세포가 더 많이 죽는 것을 보여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실험을 하다 보면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또 하나 복수가 있을 때 비타민 C를 요거는 이제
요 P실은가 그 복강내 암세포를 심었을 때 복수양이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요걸 그 암세포에다가 암을 가진 쥐에다가 PT 파클리탁스랑 항암제를 줬더니 반응을 하면서 이렇게 줄어들어요. 더 이 비타민 C를 병행하니까 더 많이 줄어드는가를 보여준 자료예요. 그리고 식사량도 이렇게 더 많이 좋아지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가 임상에서는 복수가 찬 사람들한테는 비타민 C를 적극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비타민 C를 쓸 때 수액량이 또 증가하게 돼요. 근데 복수를 있을 때는 수액량이 들어가면 복수가 더 많이 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많은 양을 쓰지는 않고 작은 양만 필요에 따라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엔지오제네시스라고 해갖고 신생혈관이라고 해갖고 그 암 수치거든요. 비타민 C를 같이 썼을 때가 항암제만 썼을 때보다 비타민 C를 같이 썼을 때 이게 더 많이 죽어가는 거를 이제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3년도에 이제 그 캔사스 의대의 드루스크라는 이제 그 산부인과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에서 임상을 주로 많이 하는데 난소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갖고 항암 치료 플러스 비타민 C를 병행했더니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봤더니 복강내 암이 이제 침범된 경우, 난소암은 굉장히 재발이 자주 하는 암이에요. 이때 비타민 C를 같이 썼더니 결국은 재발 없이 잘 좋아졌더라 하는 거를 논문으로 이제 발표된 자료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결국은 항암제, 수술하고 항암제를 6회 정도 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이제 비타민 C를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60g씩 이제 주사로 맞췄다는 겁니다. 그걸 보여준 자료고요. 넘어갈게요. 요것도 그 똑같은 경우들을 이제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난소암 상기면은 거의 재발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저희 나라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간암 환자, 폐전이가 됐던 환자한테 고용량 비타민 C를 써서 암을 죽였다는 거를 이제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발표된 건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가 한 70세 된 환자를 해갖고 항암, 여기 74세로 돼 있네요. 74세 된 이제 여자분인데 그 폐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이가 워낙 많으니까 이제 항암도 더 이상 못했던 환자인데 이분한테 이제 여기 병원에서 이제 고용량 비타민 C를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70g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량이. 그러니까 70g이면은 보통 7만 mg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용량을 정맥 주사로 지금도 계속 맞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이런 종양들이 여기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없어진 거를 보여준 자료예요. 그거를 이제 논문으로 발표하는 거죠. 사실 알게 모르게 요새는 대학병원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 2017년 2월 달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교모세포종.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이 그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죠. 교모세포종이 제일 이후가 안 좋은 경우. 그때 이제 그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플러스 비타민 C를 병행했을 때 기존의 생존율이 보통 14에서 16개월 정도 생존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비타민 C를 썼더니 18에서 22개월 정도로 거의 한 6개월 정도 생존 기간이 더 늘어났던 걸 발표한 자료예요. 2017년도에 보고된 거고요. 앞으로 이제 더 계속적으로 이제 연구들이 나오겠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수술할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수술장에서 암이 퍼지지 않을까, 수술에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 이제 저희한테 왔던 환자분 중에 하나가 40세 남자 환자였는데 위암을 수술했어요. 근데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한 달 동안 회복이 안 돼요. 근데 주로 이제 소독하고 회복 안 돼 계속 왔다가 이제 아는 분이라서 저보고 이제 이 환자를 봐달라고 했고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비타민 C를 2주 동안 10g씩 매일같이 맞췄어요. 그랬더니 상처가 쫙 회복이 되더라고요. 상처 회복에 비타민 C만큼 좋은 거 없습니다. 진짜. 혹시라도 잘 안 나는 경우에서 비타민 C를 꼭 꾸준히 해보세요.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혹시라도 수술 합병증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이 혹시 암 수술할 때 이 암이 잘못해서 퍼지지 않을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이드록시 인두시펙타라는 이 그 인자가 있어요. 얘네들이 이제 증가되어 있을 때 이제 그 암진들이 뱃속으로 퍼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부터 비타민 C를 맞아주게 되면은 이 인자를 팩터를 떨어뜨려 주기 때문에 캔서진 암의 유전자를 인제를 발현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합병증들을 막아주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수술하기 전에 비타민 C 맞는 거는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염질환은 워낙 많이 나와 있고요. 감기, 뭐 수두, 대상포진, 뭐 욕창
이랬을 때 보면은 비타민 C를 주게 되면은 감마글로불린 생성 증가하고 백혈구의 탐식 작용을 증가해서 효과를 좋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준 자료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보통 비타민 C 10g 정도 쓰고요. 그리고 이제 경구로 하루에 6g, 4에서 6g씩 먹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프로토릭이고 필요한 사람들은 뭐 10g 이상 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28세 남자 환자,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인데요. 고열을 동반한 이제 기침과 가래를 주사를 왔어요. 그래서 감기 진단해서 감기약 처방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비타민 C 주사를 많이 놓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나갈 때 비타민 C 10g을 IV로 맞아요. 그럼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럼 맞고 나니까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전에 비해서 감기 기간이 짧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분이 다음엔 어떻게 오냐면은 감기가 들락말락 할 때 와서 주사를 맞아요. 그랬더니 확실히 감기가 덜 걸린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이제 직장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알고 소문이 나니까 이제 이게 감기가 걸리면은 일의 이 능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일을 끝내고 뭐 몸을 돌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몸을 돌본 다음에 이 일을 끝낸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몸이 나빠지게 되면은 본인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의 능률도 안 하고 동료들한테 미안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지고 일을 차근차근 하는 게 동료들도 좋고 이런 일의 능률도 훨씬 더 늘어납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이죠. 대상포진 환자 67세인 분인데 5일 전부터 시작된 발열, 겨드랑이 통증. 그래서 이제 대상포진이 생겨갖고 이제 왔던 분. 보통 이제 대상포진 할 땐 대상포진 약을 줘요. 이게 이제 조비락산 약을 주고 하는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신경병성 통증이에요. 하고 나서 대상포진 통증이 워낙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왔던 게 이게 5일 만에 이렇게 이제 좋아졌던 거를 보여주고 우리는 이 정도 됐으면 신경병성 통증이 생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던 거.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소아에 수두 진단을 받고 이제 소아과에서 약물 치료하고 가정에서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비타민 C가 좋다는 얘기를 듣고 어머니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와서 결국 이제 2명을 낳았어요. 애들이 사실은 이 정맥 주사 맞는 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엄마가 한번 딱 맞으라고 하니까 눈 깜짝 안 울지도 않고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좋아졌다고 또 연락 와서 동료 또 환자들이 또 왔어요. 그랬던 거. 이거는 이제 논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진짜 이런 비타민 옛날에는 감으로 했던 게 많지만 지금은 현재 연구 결과들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요. 대상포진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를 썼던 분하고 쓰지 않았던 거를 비교했더니 비타민 C를 썼던 분이 대상포진 후에 생기는 신경병성 통증을 막아주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요새 백신이 있잖아요. 백신은 꼭 맞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맞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서 백신을 똑같이 맞으면은 이 백신에 대한 항체 생성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대상포진을 50대 맞으면은 70% 항체가 생기는 반면 70대 대상포진 백신을 맞으면 40%밖에 안 생긴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그래요. 젊었을 때 맞았을 때가 이 백신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반응 항체 생성률이 훨씬 더 좋은 걸 낳고 나이가 들면은 그게 이제 차츰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게 생길 때마다 바이러스를 올려주기 때문에 비타민 C가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요. 그리고 피로증후군. 자주 피곤한 사람들, 순건증, 과다하게 일하는 사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죠. 현대인을 살아가면서. 그거는 이럴 때마다 어떤 사람은 질병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기냐. 그거는 스트레스가 왔을 때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을 합니다. 일이 많아갖고 지금 일 끝내고 관리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몸이 나빠지면 결국은 성공을 못해요. 인생이라는 거는 결국 보면은 어떤 레이스 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마라톤처럼. 긴 거를 보고 뛰어야지 짧은 거, 요것만 하고 쉰다, 요것만 하고 쉰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결국은 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래서 이런 경우들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해봤어요. 설문지, 피로도 설문지를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 비타민 C를 주고 이제 했던 치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비타민 C를 주게 되면은 피로감도 좋지만은 이 뉴로톡신이라고 신경 독성 생성을 감소시켜줘요. 그리고 부신 기능을 좋게 해줍니다. 부신 기능이 좋을 때 우리가 면역력도 좋고 스트레스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부신 기능이 떨어졌을 때 확실히 약해지는 거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38세 여자 환자였는데요. 직장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정말 열심히 직장생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원인 모른 질병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카팔 터널 증후군이라고 손목 여기 증후군 있잖아요. 손목이 아프고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이제 아프고 척추관 협착증이 오고 그리고 그 고프롤락틴 혈증이라고 해갖고 프롤락틴 그 호르몬이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이 증가가 돼갖고 생리를 안 해버려요. 그래서 몸이 한순간에 나빠져 버렸어요. 이분 진짜 사회에서 인정받고 잘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수술도 수차례 하고 통증이 조절이 안 돼서 뉴런틴, 마이포레하고 마약성 등도 이렇게 복용해 두고 직장생활도 못했던 분. 제가 이제 이 환자를 처음 만났던 게 그 2002년도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국에서 비타민 공부하고 이제 왔는데 이 환자를 보면서 제가 진단했던 게 뭐냐면 만성피로증후군이에요. 이 당시만 해도 만성피로증후군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 만성피로증후군은 그냥 모든 사람이 피로하면 생기는 그걸로 했지 만성피로증후군은 그냥 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질병이 동반된 경우를 말합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미국에서 이제 리오단 클리닉에서 이제 배울 때 리오단 박사한테 이제 진료 보러 오는 환자가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환자가 2명 있었는데 한 명은 택시 운전사예요. 택시 운전하는데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아니 무릎이 아프면 정형외과를 가지 왜 여기 왔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리오단 박사는 그분을 만성피로증후군을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비타민 치료하고 낫게 해줬어요. 또 한 환자는 뭐냐면은 계속 28살 먹은 젊은 친구인데 영국에서 왔어요. 이분은 그 계속적으로 이제 그 몸이 갤갤거려요. 그리고 입안부터 여기가 이제 캔디다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도 결국은 리오단 박사가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비타민 치료해갖고 이제 좋아져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도 이제 저도 이제 느낌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10g부터 시작해갖고 비타민 C 용량을 60g까지 올리고 경구로 18g을 먹였어요. 6개월 정도 지나니까 통증이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뉴런틴도 마약성 진동된 끊고 뉴런틴도 2알만 복용하고 프롤락틴 수치도 그 아까 275에서 4.5까지 떨어져요. 그러면서 4년 만에 이제 생리가 신양되고 몸이 좋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직장 생활을 하고 지금도 그 몇 년 전에 그 연락은 받았는데 지금도 좋아지면서 하루에 18g씩 먹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살려줬던 게 비타민 C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드라마틱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병원 치료를 포기하면 안 되고 병원 치료 기본 가면서 가지는 게 좋다는 거.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으로 해서 잘 맞았던 치료 환자였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피로 환자를 대상으로 비타민 C를 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비타민 C를 그 치료받던 주사로 맞았던 분들이 확실히 피로도가 떨어진 거를 보여준 자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러면은 그 진짜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번 해봤어요. 한 군은 비타민 C를 주고 한 군은 이제 생리수겸수 그냥 수액만 주고 비교를 했더니 비타민 C를 줬던 분이 피로도가 이제 좋아졌던 거를 보여준 자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참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많은 이제 저희를 이제 반박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연구 결과들이에요. 사실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기본 베이스가 연구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썼는데 좋더라. 그거는 뭐 약장수예요. 말 그대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서 좋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럼 그 사람이 좋을 수 있지만은 평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뭘로 확인하냐? 바로 이런 연구나 데이터를. 근데 이 비타민을 하는 쪽은 연구비가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제약회사가 연구비를 안 내기 때문에. 다 저희도 보면은 이 연구비 할 때 보면 저희 연구의 회원들이 십시일반 내서 해서 그 돈 가지고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래도 이런 연구들이 나오면 참 뿌듯해요. 사실은. 그러면서 또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여드름 환자, 여드름에 진짜 비타민 C가 좋냐 할 때 보면은 저희가 해보니까 여드름에 좋아요. 여드름도 감소하고 피부 탄력도 있고 미백 효과를 보여주는 걸 보여주는데 실제 저희가 이제 주사, 반응이 좋은 건 항상 주사예요. 10g씩 이제 그 놔서 한 4번을 해서 8번을 놨더니 그 38명을 대상으로 했더니 여드름이 좋아진 경우는 한 63% 정도 돼 있고 근데 피부 색깔, 피부 탄력 뭐 해서 만족도는 한 80% 좋더라고요. 비타민을 많이 먹는 사람들 보면 여드름 염증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피부 탄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져요. 그 여드름 환자들한테 병원에서 처방하는 게 뭐냐면 로아큐탄입니다. 비타민 B, 비타민 A 유도체인데 로아큐탄은 장기간은 못 먹어요. 단기간 먹고 빼고 그리고 로아큐탄을 먹는 사람들은 그 임신을 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기형아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로아큐탄 먹고 한
끊은 지 한 3개월은 지나서 임신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알고, 그리고 오랫동안 먹은 사람들은 간 기능 검사를 꼭 한 번은 해야 돼요. 비타민 A의 부작용 중에 하나가 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그런 것들 없고, 그리고 또 의외로 이제 생리통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걸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자분들 생리통 많이 생기는 분들인데 생리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비타민 B6하고 마그네슘이에요. 그리고 일부에서 이제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타민 C도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토피 환자들, 제가 이제 임상 경험에서 제일 도움을 받았던 건 암 환자고, 그 다음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거는 이제 피로, 그리고 아토피 환자들이에요. 아토피 환자들이 왜 생기냐 하면은, 아토피, 이 사이클레 AMP 포스포다이에스트라제가 이제 액티비티가 활성화돼요.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사이클릭 AMP가 감소하고, 그러면은 마스트셀이라고 하는 비만세포가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그 약해져서 히스타민 분비들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알러지 증세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박테리오사이드라고 이제 세균을 죽이는 능력들이 이제 결핍돼 있어요. 아토피 환자들. 그래서 감염이 자주 생겨서 피부에 이제 염증들이 자주 오는 거죠. 근데 비타민 C는 이거를 떨어뜨려져 버리고 이 사이클릭 AMP를 증가시켜주고, 또 마스트셀이라고 해갖고 비만세포를 또 벽을 단단하게 해줘서 히스타민 분비를 억제해주고요. 세균을 죽이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 저희가 이제 해봤던 것 중에 하나 보면은 이런 것들, 임상의 호전, 그리고 중요한 혈액 검사가 아토피 환자들은 꼭 봐야 되는 게 그 토탈 IgE하고 에오즈노필 카운트가 정상이 돼야 돼요. 이게 정상이 되기 전까지는 이분은 아토피 소인들이 계속 있다고 이제 기능학적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마스트라는 게 있고, IgE를 체크하는 거. 푸드 IgG, 음식 알러지라 갖고 IgG를 체크하는 게 있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IgE는 최소한 2년 동안 피해야 되고, IgG는 최소한 6개월 정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아토피 환자들은 한 2년은 치료를 끌고 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러던 이유들 때문에. 치료는 어떻습니까 하면 제거 시기, 여기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퀘르세틴하고 유산균, 이 세 가지를 같이 복용시키고 있습니다. 2004년 8월 3일, 이때가 이제 제가 이제 방송에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오기 시작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14년 전이죠, 사실은.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이때 이제 그 서울대 이황재 교수님께서 그 아침마당에 나가서 이제 비타민 C 좋다고 이제 한번 쫙 붐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방송국에서 그러면 진짜 비타민 C가 좋은지를 이 환자들 대상으로 한번 해달라고 데리고 왔습니다. 세 분을.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아토피고 한 사람은 이제 비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3주간 하는데 실제 저는 이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은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타민 주사를 맞고 이렇게 치료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첫날 오고 3주 후에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 수 있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치료를 하라고 이제 어드바이스, 조언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아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완요법, 식생활 개선, 비타민 복용, 이때 6g 정도 이제 복용시켰죠. 그래서 어떻게 시작했냐면 스트레스 관리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이 눈 감고 앉은 자세에서 몸을 이완시켜서 복식 호흡을 하루 3회 이상 하라.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하루 3회 동안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해라. 그래서 그 유산소 운동이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동네 한 바퀴 이렇게 가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식생활 개선으로 해갖고, 이때는 검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육류는 피하고 가급적이 생선 섭취, 콩 음식으로 많이 섭취하고, 쌀밥보다는 현미 잡곡으로 바꾸고, 가능하면 설탕에 음식을 넣지 않도록, 그리고 당근 주스를 하루에 한 잔 이상 섭취해라. 두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라. 그리고 7번째는 통밀을 먹어라. 양배추, 브로콜리 많이 섭취하고 토마토를 많이 먹어라. 담배, 술, 설탕은 피해라. 물은 하루에 1.4리터 이상 먹어라. 섬유질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는 못하는데 이게 방송국에 나오는 분들은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환자를 만나는 분들은 절대 못해요. 이게 왜 차이가 있냐 하면은 이 방송국의 작가들하고 PD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걸 해요. 그리고 방송국에는 또 이 영양사들이 또 따로 있어요. 식단을 이렇게 만들어줘서. 그랬더니 진짜 3주가 되더니 진짜 이랬던 게 이렇게 좋아져 버려. 3주 만에.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요랬던 게 피부가 이렇게 깔끔해지게 되고, 뭐냐 하면은 이렇게 노력하면 우리 몸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우리나라는 특히 이렇게 못해요. 병원에 오는 환자들 절대 거의 못하더라고요, 사실은.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성공해요, 진짜. 근데 요새는 이제 오히려 검사가 되니까 더 과학적으로 가는데, 근데 검사를 보면은 더 힘들어요. 아토피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이 나와요, 이게. 알러지들이.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중에서 몇 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몇 개월 지나서 또 몇 개 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한꺼번에 다 한다고 하면은 진짜 힘들고, 이렇게 했더니 좀 비만했던 분은 3주 만에 7kg가 빠졌어요. 그랬더니 혈압도 이 160일이었는데 이 149잖아요. 원래는 120이었어요. 근데 이러면은 방송에서 거짓말 한다고 그래갖고 이분을 좀 운동을 시켰어요. 한 30분간 1층부터 8층까지 계속 해서 혈압을 이 정도 올렸습니다. 그랬다는 거. 근데 체중이 빠지면 확실히 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고혈압 있는 환자분들이 어떤 영양제를 먹냐 이런 게 아니라 수면 운동 영양이에요. 잠 잘 자고 적절하게 운동하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하면 되는데, 우리 카페는 영양제에 너무 치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절대 영양제가 답은 아닙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시키는 게 훨씬 더 답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 3주 동안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환자로 맞는 분들은 사실은 그런 마음가짐 갖기가 쉽지가 않고, 방송국에 나오는 분들은 다음번에 방송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런 거 나가는 것도 나쁜 거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국에 나오는 사람들은 결과들이 다 좋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던 환자, 이 28살 여자 환자인데 어린 시절부터 아토피 때문에 이제 힘들었던 많은 치료를 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아토피로 인해서 흉터가 많이 생겼던 환자.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여자분인데도 이제 치마를 입지 못했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비타민 C 60g, 뭐 견구류 18g, 의심이 되는 음식 피하고, 그랬더니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좋아지더라고요, 2년이 지나니까. 그리고 이랬던 흉터가 그 당시에는, 지금은 사진기 그냥 핸드폰만 찍어도 잘 나오는데 그때는 이 초점 맞추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사진이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진짜 이것도 다 깨끗하게 없어지면서 지금은 시집 가서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어요. 참, 근데 이게 별거는 아니지만은 진짜 이 흉터, 아토피에 대한 흉터가 어린 날 굉장히 큰 상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당한 사람들만 알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모나 애들이 왜 정말 말도 안 되는 치료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빙산 이런 여러 가지들 식초에다가 넣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참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분들의 심정이에요. 뭔가를 해봤는데 누가 그거 했고 좋아졌다는 말 듣고 진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가 또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안 그렇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분은 40대 여자 환자인데 이분도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아토피 때문에 고생했던 분. 그래서 음식 푸드 IgG하고 이하고 IgG 검사를 했더니 이렇게 강양성으로 나오고, 우유, 게, 돼지고기, IgG는 우유, 나낭, 미역 이런 것들이 했는데, 이분이 알고 보니까 이걸 굉장히 좋아했던 분이에요. 그래갖고 이거를 끊고 나니까 나와서 이렇게 마스트. 요새 마스트는 62종까지 되니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험이 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되고, 푸드 IgG는 보험이 안 되니까 좀 비싸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손가락만 이렇게 긁어도 이렇게 피부 묘기증이라고 하거든요. 올라왔는데 그런 거 없어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냥 사진만 놓고 보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아토피 흉터가 있던 분인데 치료하고 나서 이렇게 깨끗해졌던 사진입니다. 혈소판 감소증, 가끔 요새 이제 카페에 이제 올라온 분 중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부터 혈소판 감소증 환자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 비타민 C를 쓰게 되면 어떤 효과를 갖고 있냐면 내인성 스테로이드 생성을 증가시켜주고 혈소판 생존 기간을 이제 증가시켜주는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견구로 이제 하루 6g 이상 꾸준하게 이제 먹으라고 돼 있고요. 주사가 좋긴 좋았죠. 이분은 이제 34세는 남자 환자인데 2002년도에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비장절제술입니다.
근데 비장을 절제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팍 떨어져요. 그래서 이분 이제 저희는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배웠고 이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이제 아시는 분 중에 저희 선배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분을 이제 저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한번 비타민 갖고 좀 치료 좀 한번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랬더니 1월부터 비타민 먹었더니 진짜 눈에 띄게 이렇게 쫙 올라갔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때부터 먹기 시작했더니 이게 혈소판이 이렇게 쫙쫙쫙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냐? 이분이 증권사 직원입니다. 이때 증시가 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담배를 한 까피를 피면은 혈중에 있는 비타민 C 농도가 25mg이 빠져요. 그러니까 그 더 많은 양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서 증시가 회복되면서 이렇게 이제 담배를 끊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갔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만큼 내 몸은 이렇게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아과 환자들도 혈소판 감소증 할 때 경상대 윤희상 교수님이라고 이제 많이 하신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C가 저한테 희망을 줬던 환자가 이제 이 환자인데요. 21세 된 남자 환자인데 게이트 디스터번스라고 걷는 게 좀 이상하고 업도미널 페인하고 이제 복통이 있던 건데 2002년 5월 달에 이제 결절성 이제 동맥경로 환자. 이게 뭐냐면은 혈관에 이제 손상이 되면서 거기서 출혈되는 병이에요. 그때 이제 펄스 세라피라고 해갖고 굉장히 고용량의 이제 스테로이드한 다양한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안 돼갖고 이제 멜레나 이제 혈변을 이제 보고 응급실에 내었는데 이때 지방에 있는 모 대학에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수술해도 이제 상처가 힐링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다시 재수술 준비 중에서 이제 가족 중에 아는 분이 이제 이 비타민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저희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했죠. 이때 몸무게가 이 친구가 한 75였는데 몸무게가 37kg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뼈밖에 안 남은 친구죠. 그리고 배가 이제 복막염이 돼갖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똥물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제 장이 터져가 하루에도 이제 이게 한 2리터 이상 계속적으로 나왔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저희 외과에다가 이제 문의를 했죠. 외과에다 문의를 했더니 외과에서는 이 환자 했더니 마취과에서 마취를 못 해준다고. 이 상황에서 수술 들어가면은 수술장에서 이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한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같은 이런 실험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호자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대안이 없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였으나 이게 이제 공기가 들어가 있고 장이 터져 갖고 이렇게 이제 차 있던 것들. 이게 이제 2002년 12월 14일이었죠. 그리고 이게 배 아래쪽 배도 이렇게 공기 차고 이렇게 이제 물 차고 이런 상황들 하고 그래서 6개월간을 이제 병원에 입원하면서 비타민 고용량요법을 했어요. 그랬더니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던 거. 여기도 이제 깨끗하게 좋아져 갖고 이제 퇴원은 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몇 년 동안은 괜찮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연락이 안 돼 잘 못했는데 저도 이제 여기 있다가 다른 데 가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결과가 안 좋았다는 얘기는 재발돼 갖고 안 좋았다는 얘기는 들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는 하지 못하죠, 사실은. 근데 우연찮게 이제 근데 비타민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 현대의학 치료를 안 됐을 때 한 번 정도 도전해 말 만큼 치료는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대신 그것만 하는 것보다는 병행하는 게 훨씬 좋다고 하면서 이 친구에 대한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한테 힘을 줬던 거. 이런 치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두 가지 이제 MSM하고 이제 퀘르세틴 요거는 이제 짧게 하면서 끝낼게요. MSM은 이제 식이유황. 저도 사실은 이제 이 MSM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관심을 갖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 요법을 하면서 최근에 MSM이 이제 눈에 띄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비타민 요법을 할 때 MSM을 복용할 때 상승 효과가 있다는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이제 MSM을 알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이제 천연 유기 유황이라고 하고 식이영양 성분하고 동물, 사람,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분들이래요. 그래서 이게 주로 관절염의 치료제로서 이제 효과가 있다고 되고 강력한 항암력 작용을 갖고 있어 치료제를 허가했습니다. 실제 이제 관절염이 심한 분들 이게 통증도 없애주고 염증을 감소하고 관절에 도움이 되고 그 외에 이제 해독 기능이 있어요. 간을 해독할 때 이 MSM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 근데 MSM 먹어보시면 굉장히 써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물 한 500cc 한 2g 정도 섞어서 이제
꾸역꾸역 먹는 게 이제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귀찮아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물 입안에다 먹고 그냥 탁 털어서 먹고 있습니다. 근데 운동선수들이 MSM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젖산 축적을 막기 때문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활성산소도 생기면서 이제 젖산이 우리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빨리 없애주는 게 바로 이 MSM이라고 되어 있고요. 연구 결과들 보면 데이터는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이 MSM을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MSM 3g, 하루에 6g을 먹였네요. 그래서 이제 를 주고 위약분은 이제 위약을 12주간 줬더니 그 MSM을 먹었던 분이 통증이 확실히 좋아졌다는 걸 보여준 자료고 무릎 기능도 모두 다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절염들, 나이 드신 분들 관절염 있을 때 MSM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똑같은 결과들이에요. 이 MSM을 요거는 이제 좀 더 적은 한 4g 정도 되겠네요. 먹였던 분하고 위약분을 줬더니 확실히 복용했던 분이 대조군에 비해서 통증, 무릎의 기능들이 다 좋아지더라 하는 걸 2011년도에 이제 발표한 자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암이에요. 제 분야가 이제 암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비타민 C는 글루코즈, 당하고 구조식이 똑같기 때문에 이 암세포의 에너지원은 당분입니다. 이게 당분에 들어가는 걸 차단하는 게 바로 비타민 C고, 근데 당분이 이게 암세포 내로 들어가면 젖산 형태로 축적이 돼요. 그때 우리가 보통 암 환자들이 식이요법을 한다고 그래요. 굶잖아요. 근데 굶으면은 암세포도 굶을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암세포는 안 굶어요. 이 암세포는 우리 인간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받아서 젖산 형태로 보관을 해요. 더 이상 인간한테 가져갈 게 없으면 이 젖산을 간으로 보냅니다. 간으로 보내서 다시 얘를 당분으로 변환을 시켜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져가요. 굉장히 똑똑해요, 애들이. 그래서 암 환자들 보면 말기가 되면은 이 피골은 상접하는데 암은 점점점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 하는 거는 잘못된 방법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젖산을 없애주는 게 바로 이 MSM.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이제 비타민 치료할 때 비타민 C와 더불어 MSM을 같이 먹어주면 좋더라. 그리고 운동할 때 이제 이 젖산 축적을 막아주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연구들을 보게 하면은 위암하고 이제 식도암 환자들한테 이 MSM을 줬더니 확실히 세포 사멸, 아포토시스라고 하는 거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이 혈액이나 종양내를 내에서 이제 산증들을 제거해서 암세포 성장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종양내 투과성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항암제나 비타민C의 효과를 더 증장시켜준다는 연구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환자분들이 차가버섯 물에 막 넣어서 이제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물에다가 MSM 넣어갖고 그냥 조금씩 먹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연구 결과예요.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연구인 것 같아요. 이게 보면은 유방암 세포를 억제해 준다고 MSM이 한 자료들을 보여준 자료고요. 넘어갈게요. 어떤 사람들이 먹을 거냐? 개인적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거는 관절염 환자들이에요. 관절염 환자들이 MSM을 먹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암 환자분들, 그 다음에 간 해독이 필요한 분들, 그리고 이제 운동할 때 이 운동선수들, 젖산이 많이 축적되는 이런 경우들을 하는데, 용량은 어느 정도 먹는 게 아니면은 2g을 좋기는 하루에 2번 정도 아침 점심 터서 먹어주면 좋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 먹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MSM은 특별한 독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 거의 없고, 어떤 제품을 먹냐면 옵틱 MSM을 먹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그래요. 이게 미국의 어떤 회사의 브랜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가 있는 거하고 그냥 MSM 있는 거하고 두 가지 분류로 나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마지막 좀 끝낼게요. 퀘르세틴 양파소 보면은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기름기 있는 걸 먹는데도 건강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중국 음식은 양파가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짜장면 하나 먹어도 양파 하나 정도는 먹을 정도로. 근데 양파 속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갖고 항암 작용을 갖고 있는 게 뭐냐? 바로 퀘르세틴이란 거죠. 이게 이제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플라보노이드는 이 굉장히 많은 식물들을 보호하는 이제 것 중에서 4,000가지가 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형태가 바로 퀘르세틴이라고 합니다. 작용은 항알러지 작용을 갖고 있고요. 항산화 작용,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도스 환원 효소를 억제해서 당뇨병 합병증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 항암 작용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갖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서 이런 항염 작용, 항알러지 작용이 생기느냐? 우리가 이제 그 염증을 유발시킬 때 초기 단계 때 이제 칼슘 채널이라든지 칼모들린과 상호 작용을 하면서 염증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퀘르세틴이 여기 초기 단계 얘네들 채널들을 차단함으로 인해서 항염 작용을 염증 작용을 막아주고요.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비만 세포, 호염기성 세포, 바소피라고 하는데 이게 탈과립화되면서 이 히스타민 분비가 되는데요. 비타민 C도 똑같이 이 탈과립을 막아줘요. 근데 이 퀘르세틴도 여기를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서 알러지에 이제 도움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플로스타글란딘, 플로스타글란딘은 염증의 이제 진행 과정에 필요한 건데, 이때 뉴코트리엔 이제 C4, D4, 뭐 E4 이런 게 이제 아르케돈산으로부터 이제 생성되는 과정인데, 얘네들은 이 히스타민보다 1000배 이상 이제 더 강력하게 그 염증을 유발시킨대요. 근데 이게 이제 높아지게 되면은 바로 이제 혈관 수축, 기관지 수축, 그 다음에 이제 주화성, 응집 증가를 시켜서 염증을 악화시키는데 바로 이 퀘르세틴이 이거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산화지질. 과산화지질이 높게 되면은 혈관벽에 손상이 와요. 그래서 이제 동맥경화라든지 다양한 질병들이 생기는데 이 퀘르세틴이 바로 이런 거를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먹더라도 이 양파를 많이 먹게 되면은 그거를 보호해주는 게 바로 이런 효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건강식이 바로 마늘하고 이제 양파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걔네들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쉽게 먹을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더더욱 이제 추천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 알도스 환원 효소를 억제해주는 작용인데, 당뇨 환자들, 요새 당뇨 환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사실은. 점점 늘어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면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이제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기는데, 이 그 퀘르세틴이 이 알도스 환원 효소의 강력한 차단제랍니다. 그럼 알도스 환원 효소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당이 솔비톨로 전환시키는 효소예요. 그러면 이 솔비톨이라는 건 뭐냐? 이 당뇨병 이제 합병증과 주로 관여를 하는데요. 이 혈당이 증가하게 되면은 이 포도당이 솔비톨로 전환이 돼요. 그럼 이 전환된 거는 이 솔비톨은 그 불투과성으로 이제 조직 내에 이제 축적이 되면서 장기에 손상을 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눈을 예상을 들면은 눈에 이 그 당뇨가 있을 경우 이 솔비톨이 생성이 많아져요. 그래서 당이 조절됐다. 그러면은 이 솔비톨이 없어지냐? 없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당이 증가가 되더라도 이 남은 솔비톨은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 불투과성으로 남아서 이 눈에 손상해서 백내장이라든지 당뇨성 망막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 눈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장에도 유발시킬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거 합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퀘르세틴은 이거를 차단시켜줌으로 인해서 당뇨 합병증을 막아주고, 또 하나는 활성산소로부터 췌장의 베타 세포를 보호해줘요. 이 췌장에서 베타 세포의 역할이 뭐냐면 바로 그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잖아요. 그거를 억제해주면서 보호해줌으로 인해서 인슐린 분비를 이제 증가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당뇨병성 그 합병증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양파 속에 있는 퀘르세틴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바이러스 작용은 이 그 바이러스의 복제라든지 감염력을 차단하여 강력한 바이러스 작용을 하고요. 그래서 자주 감기에 걸리거라든지 입주위에 헬페스가 많이 생기는 분들, 비타민 C도 도움이 되지만은 퀘르세틴도 도움이 된다 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항암 작용인데, 플라보이드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암 작용을 갖고 있어요. 사실 첫 번째 항산화 작용에서 활성산소를 억제해주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발암 물질이 활성화시키는 효소를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고, 암이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서 변화를 여러 가지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변화시키는데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전립선암, 안드로젠 이제 수용체에 관여하여 이 전립선암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대요. 이 퀘르세틴이. 그 외에 그리고 온열 치료, 암 환자들이 요새 온열 치료 많이 하는데, 온열 치료할 때 이 퀘르세틴을 복용하면은 그 효과들을 그 훨씬 더 많이 온열을 효과를 좋게 해주고요. 그리고 항암제의 내성을, 나중 되면 항암제가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성을 억제해주는 작용들을 하고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퀘르세틴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포 정도, 500mg 정도 하나 정도 먹으면 되고요. 질병별로 이제 본인들이 어떤 걸 먹어야 되는 거는 본인들이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항상 영양제는 3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한 3개월 먹어보고 내가 어떤 게 좋아하고 어떤 게 더 나빠진 걸 평가를 해요. 그래서 플러스해서 하나를 차츰차츰 증가하면서 증가수를 늘려야지 처음부터 뭐 10개 먹는다든지 뭐 8개 먹는다든지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카페 회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시면은 처음부터 한 10몇 개를 먹어요. 이게 먹고 있다고. 이게 좋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자기가 왜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누가 사니까 덩달아 사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 질병하고 맞냐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버리는 경우들이 또 우연치 많거든요. 자기 병에는 자기한테 맞는 영양제를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라이프 사이클 모디케이션이에요. 생활 습관을 변하지 않으면 절대 좋아지진 않습니다. 영양은 결국 20%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수면이에요. 60%. 20%가 또 운동, 나머지 20%.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영양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절대 해결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 강의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말 그대로 그래요. 37kg쯤 지나면 정말 죽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안 뛸 수가 없다는 것. 어떤 치료, 내가 어떤 질병을 갖고 내가 너무 힘든 순간들은 항상 옵니다. 인생이라는 건 항상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반복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옹지마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대신 힘들 때 그 순간을 잘만 넘겨나면은 반드시 좋은 일들이 생겨요.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을게요.